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9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이런 기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은 참혹하고도 끔찍한 일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추스리고 몸 관리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도 저를 위로해 주려는 듯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육아에 신경 쓰고 있어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악몽 같은 그날의 일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장을 쓰듯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부부싸움을 하느라 집안에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물건들까지 날아다니고 부서지는 등 성장기에 아이들이 자라기에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부모님의 고성을 들을 때마다 여동생과 함께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희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를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항상 바빴던 어머니 대신 여동생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공유하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다져나갔어요. 나이 차이도 5살이나 나는 동생인지라 저에겐 그저 여동생이 아닌 제가 어버키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애정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여동생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절에도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었던 시기에 동생 덕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자랐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서로 큰 힘이 되어주고 우애도 다졌기 때문에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또다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늘 아버지는 밖으로만 나돌아 다니시기에 저나 동생은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10대도 그랬지만 제 20대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지냈죠. 아무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은 많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금방 절 떠나더라고요. 매번 차이는 입장이었는데 27살에 일을 하면서 만난 남자는 꽤나 오랫동안 만났고 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과 연애를 진지하게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동생도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남편이 동생을 잘 본 덕에 가끔씩 저희 데이트할 때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저는 워낙 동생 바보고 동생도 언니 바보이기에 같이 데이트하는 것도 재밌었죠. 다행히 남편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동생을 귀여워해 주어서 셋이서 잘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워낙 동생 성격이 저와는 정반대여서 애교도 많고 농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무뚝뚝한 남편도 저와는 좀 다른 동생을 참 예뻐했어요. 저는 언니로서 남편이 동생을 잘 챙겨주니 고맙기만 했고요. 그렇게 결혼할 때쯤엔 셋이서 엄청 친해지면서 저희 동생 간호사 국가시험 보러 갈 때도 같이 응원을 가서 새벽에 도시락 싸들고 보낼 정도로 애틋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동생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간호사 되는 것까지 물심양면으로 학비를 대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이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자마자 저는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제일 걱정이 된 게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부모님의 이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부모님 두 분 다 오지 않으셔서 할 수 없이 저는 동생과 단 둘이서만 자리에 나갔거든요. 남편 가족은 시부모님과 시집 못 간 신우가 한 명 있었는데 사실 남편 집안도 볼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돈을 안 버신 지 오래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신우랑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어찌어찌 산다고 하였어요. 신우는 고객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였죠.
결혼을 해서도 남편은 시부모에게 용돈을 매달 얼마씩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감안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다정하셨어요. 우리는 니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부모님 이혼이 뭐 자식들 잘못도 아니고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이 잘 살아봐. 네, 어머니 잘 살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나저나 그 사돈 처녀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지? 아이, 어떻게 그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됐어? 아, 네. 아이,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 공부 가르친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 언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암튼 우리 집에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네. 그땐 그 말이 별뜻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올릴 때도 동생은 저보다 더 많이 울어서 두고두고 지인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곤 했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이 다 번지도록 엉엉 우는데 저도 신경이 쓰여서 자꾸만 돌아봤으니까요. 신혼여행을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이동할 때마다 매 순간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나중엔 남편이 너랑 여행을 온 건지 처제랑 여행을 온 건지 모르겠다고 투정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창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곤 제게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 알았지? 뭐? 아니, 당신 왜 그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당신한테 잘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많이 못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내가 더 잘할게. 알았지? 믿어줘. 남편이 보기에도 제가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무슨 영문으로 잘한다는 말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이 얘기를 매일같이 통화하는 제 동생에게도 해주었어요. 얘 혜진아, 오늘 네 형부가 웬일로 나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하더라? 네 형부 결혼하고 나서 무뚝뚝한 성격이 좀 바뀌려나 봐. 그러자 동생이 막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라고요. 형부 겁 좀 먹었나 보네. 내가 언니한테 잘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내가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힐 거라고 했거든. 우리 언니 요즘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뭐? 아유, 너도 참 너다. 어쨌든 네 덕에 이런 말도 듣고 덕분에 기분이 제대로 나네. 우리 동생 고마워. 언니 생각하는 건 우리 동생밖에 없네. 당연하지. 우리 언니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언니가 여태 날 지켜준 것처럼. 할 말 다 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동생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이런 말을 했다니 이럴 땐 가족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평생을 같이 살다가 이제 막 떨어져 살아야 하니 제가 걱정이 됐나 봐요. 저 또한 동생이 절 걱정할까봐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했는데 동생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생 입장에선 신혼집에 자주 찾아가면 안 된다는 상식이 있었는지 오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 연락만 했거든요. 저를 볼 수 없으니 남편에게 연락을 해 귀여운 엄포를 놓은 걸 들으니 또 한 번 동생이 절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형부가 언니한테 못하면 나한테 다 얘기해야 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만 믿고 나 꽉 잡아. 알겠지? 그래, 알았어. 그럴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1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신혼을 잘 보냈고 1년 뒤 동생은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 근처 대학병원에 자리가 났다며 겸사겸사 저랑 가깝게 산다고 이사를 온 거죠. 동생이 이사를 오면서 저희 셋은 결혼 전처럼 자주 만나 왕래를 했는데 동생은 한 동네 사는 저희 시댁 식구들과도 가끔씩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동생까지 잘 챙겨주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이런 점은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나이트 근무가 없을 땐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저나 남편은 둘 다 공장에서 일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늘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활기 넘치고 발랄한 동생의 긍정 에너지로 저희 부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은근히
동생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죠. 왜냐면 둘이서만 식사하는 날이 되면 식탁이 너무 조용해서 없던 어색함까지 생기는 통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생과 함께 있는 순간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우애를 더 돈독하게 다져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며 동생에게 근데 처제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글쎄요. 아직은 결혼 생각 없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은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서 난 그거 찬성이에요. 얘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야지. 언니는 너 결혼시키는 게 올해 목표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말 마. 에이, 당신은 꼰대처럼 왜 그래? 요즘엔 여자든 남자든 능력만 있으면 다들 결혼 안 하려고 해. 그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라니까. 나는 처제 응원해. 고마워요, 형부. 형부가 언니보다 더 신세대네. 어릴 때만 해도 저보다 더 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 했던 동생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워낙 결혼과 남자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니 저희처럼 친한 자매 사이에도 막 물어보거나 재촉하는 건 조심스러워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 크게 염두에 놓진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동생도 결혼을 고려할 것만 같아 동생을 위해서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 되니 시어머니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났는데 여태 제가 알고 있던 인자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죠. 점점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절 보고 부모 없는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다며 너도 네 엄마 팔자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냐며 본인 아들 인생 망치기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밥그릇과 국그릇을 반대로 둔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걸 보곤 그릇들을 식탁으로 내려치시며 그릇들을 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삿대질을 하며 이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배우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으니 거저 내려왔지 거저. 하도 준식이가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시켰더니 이 사단이지. 그 후론 뭐만 하면 저희 부모님의 이혼을 걸고 넘어지셨고 저를 무슨 본인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돈 문제로 사람 피를 말렸는데 남편도 뻔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엄마한텐 뭐라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본인 엄마 편만 들며 저보고 맞추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네가 처제처럼 능력만 있었어도 우리 엄마가 안 그랬지. 처제 봐. 벌써 나이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연봉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처제가 대단하다고. 아유, 내 팔자야. 어느 순간부턴 저와 제 동생을 비교하며 저를 평가했고 그 소리 듣는 것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생도 저를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상했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처음엔 동생을 걱정시키기 싫어 말을 하지 않았다가 점점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교 섞인 말에 동생한테 괜한 열등감이 느껴져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동생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고만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생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생이 저희 집에 왔다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난리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상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거든요. 근데 그날도 저한테 신우 시집 가는데 돈 제대로 안 보탠다고 네가 갖고 있는 거라도 팔아서 돈을 보태라며 물건을 막 던지다 제 동생이 딱 보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생을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고 우리 사돈 처녀 왔어? 밥은 먹었고? 병원 일은 힘들지 않아? 우리 사돈 처녀 얼굴이 많이 상했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그럼 잘 놀다 가라며 먼저 실례하겠다고 집을 나가는데 동생이 난장판이 된 집과 절 보자마자 울면서 왜 여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한 거냐며 형부는 여태 뭐하고 있었냐며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남편한테 막 쏘아붙이며 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언니한테 이러면 안 되죠. 내가 결혼하고 나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아이, 처제. 아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처제 화나니까 무섭다. 요새 내가 신경을 못 썼어. 아이,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동생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화풀라고 하는데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땐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다며 심호편만 들던 사람이 동생이 화를 내니 꼬리를 팍 내리며 깨갱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수상스러운 행동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내인 저보다 동생을 더 무서워하고 동생을 더 챙긴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냥 기분이겠거니 싶어 별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런 생각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란 걸 보게 되었죠. 하루는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네 카페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뒷모습이 저희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오늘 단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뭐 한 동네에 사니 길에서 우연히 만나 커피 한 잔을 하나 보다 싶어 카페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그 자리엔 남편과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멀리서 커피를 들고 둘이 있는 테이블로 오는데 저는 그 카페에서 조금 떨어져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셋이서 손짓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참을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동생과 마주 앉은 남편이 눈물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저희 동생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이런 당황스러운 전개에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이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왜 만난 것이고 남편은 왜 울고 있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잠시 뒤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바로 그 사람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죠. 근데 남편은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당신 오늘 혹시 예진이 만났어? 처제를? 아니, 일 끝나고 바로 왔는데 왜? 너무나 태연한 태도에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 아까 저기 큰 사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당신이랑 예진이랑 시어머니랑 셋이 앉아있는 걸 본 것 같아서. 아이, 뭔 소리야. 나 집으로 바로 왔는데. 당신 회식하고 온다더니 술 많이 먹었어? 헷갈릴 사람을 헷갈려라 좀. 그래? 그럼 예진이한테 전화해봐야겠네. 하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처자한테 연락을 한다고? 처제 생각 좀 해라. 병원이면 어쩌려고? 은연중에 전화를 하지 말라는 남편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응, 너 병원이니? 아니, 오늘은 새벽에 나가. 왜? 무슨 일인데? 나 아까 너랑 네 형부랑 우리 시어머니랑 카페에서 앉아있는 거 봤어. 근데 네 형부는 아니라고 시침이더라. 아, 아까 형부랑 언니네 시어머니랑 길에서 만났는데 잠깐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커피 한잔 했어. 동생은 남편처럼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네 형부는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 내가 형부랑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아주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 언니 괴롭히지 말라고. 그거 얘기 안 하려고 언니한테는 거짓말했나 보지. 내가 아주 단판에 지었으니까 이제 언니한테 함부로 안 대할 거야. 그랬니? 괜히 너까지 신경 쓰게 한 것 같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동생 말처럼 만났다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 그게 싫어서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다 알았으니 그만 좀 캐물으라며 씻으러 간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쿠션 사이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번쩍번쩍 됐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는지 소리는 안 나고 화면으로 메신저가 막 뜨더군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제 동생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생은 남편에게 형부가 거짓말할수록 더 이상하니까 제발 티 좀 내지 마요.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걸 보곤 도대체 이 둘이 나 모르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알 수 없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생과 남편의 사이를 미심쩍게 여기고 있을 때쯤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얼마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는지 임신을 한지도 모르고 7주가 되었을 때 알게 되었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만 했어요.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단 생각에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곤 제일 먼저 나를 버린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생각도 났는데 이럴 땐 정말 남의 편인 남편보다 핏줄인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도 아닌 동생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역시나 동생은 제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너무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었죠. 언니, 너무 잘 됐다. 나도 조카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내가 우리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한테 물어볼게.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나았어요. 그동안 저 혼자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근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세상 순리지 뭘 호들갑이냐? 임신했다고 네 남편 끼니 덜 챙기지 말고 잘 챙겨줘라. 남자가 집에서 대접 못 받으면 밖에서도 대접 못 받는 법이니까. 남편도 잘 됐다며 몸 관리 잘하라는 말로 끝나더라고요. 대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동생 덕에 좋은 영양제도 선물 받아서 먹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 든든했어요. 동생은 제 뱃속의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라도 된 듯 매일같이 하던 연락을 거의 1시간마다 하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게 신경을 쓰는지 한 번은 이런 동생에게 예진아,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언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언니가 해야지. 매번 네가 도와줘서 미안해. 언니, 우리는 엄마가 없잖아. 이럴 땐 내가 언니한테 동생이 아니라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조카 태어나면 나 이것보다 더 언니한테 잘할 건데 근무 없는 날엔 언니 쉬라고 조카도 대신 봐주고 그럴 거야. 마냥 어린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동생과 남편 사이를 의심한 제가 너무 못나 보였죠. 그리고 36주인 만삭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대뜸 너는 고아나 마찬가지라 산후조리 해줄 엄마도 없어서 참 불쌍하다. 행여나 나한테 산후조리 해달라거나 애 봐달라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도 맞받아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곧 있으면 손녀도 보는데 제발 채통 좀 지켜가며 말씀하세요. 그 고아라는 말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지겹지도 않아요? 좀 그만 좀 하세요. 고아 보고 고아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나는 네가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 손녀도 그렇게 될까 그게 제일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대에는 내 부모나 어머님처럼 몰상식하게 안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상관 좀 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퍼부었어요. 호르몬 때문인지 뭔지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됐고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내일 모레면 애가 태어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로 제 발목을 잡으려고 이러는지 말이에요. 남편도 처음 보는 이런 제 모습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며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당신도 그만 효자인 척해.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수긍만 하려고. 당신이 이러고도 내 남편이고 아이 아빠야? 이 자격도 없는 인간아. 이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는 그런 절 막 잡아끌어 나가라고 내쫓더라고요.
다시는 본인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며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남편도 저보고 엄마 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나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두 사람에게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나도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어. 다들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바보처럼 그냥 참고만은 안 살아. 그 길로 문을 부수듯 세게 닫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안 가라앉더라고요. 씩씩거리며 큰 길까지 나왔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핸드폰을 그냥 두고 온 겁니다. 시댁에 다시 들어가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모양새가 빠지긴 했지만 핸드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고 있는데 현관문 사이로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제 이야기를 하며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저딴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냐고. 너, 네 처제 귀에 이 소리 안 들어가게 네 마누라 입단속 시켜. 이 소리 들어가면 네 처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 당연하지. 진짜 처제가 내 와이프가 됐었어야 했는데 내가 처제랑 결혼을 했었어야 했어. 만나도 왜 하필이면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와이프가 됐냐고. 그러게 이놈아, 내가 진작에 네 처제를 잡으라고 했잖아. 걔는 대학병원 간호사에 돈도 더 많이 버는데 네가 걔랑 결혼을 했어야 인생이 피는 건데 말이야. 그래도 네 처제가 우리 집 살림 미천대줘서 그나마 네 마누라랑 사는 거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처제가 엄마 빚 안 갚아줬으면 내가 저 여자랑 살 이유가 없겠지. 엄마, 일단 나 집에 갈게. 와이프 입단속 시켜야지. 살살 풀어주면서. 그리곤 남편은 나가려고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왜 내 동생이 당신 엄마 빚을 갚아주고 내 동생이랑 결혼을 했었어야 됐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그러니 문 밖에 있는 저를 본 시어머니가 무슨 의미긴 무슨 의미야. 네 동생이 내 며느리가 됐어야 했다고. 너보다 네 동생은 훨씬 낫잖냐? 그리고 네 남편도 너보다 네 동생이 더 좋았댄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발언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빨리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사람에 물을 게 아직 하나 남아있었죠. 왜 우리 동생이 시어머니 빚을 갚아준 건지 그게 무슨 소린지 물었어요. 그러니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 입을 막더군요. 시어머니는 뭐 어때서 그러냐며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다 까발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 혼자만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 곰탱아. 네 동생도 우리 준식이를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내 빚도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너는 둔해서 그것도 눈치 못 챘지? 아유, 저러니 곰탱이지. 네 동생하고 우리 준식이 서로 좋아하는데 너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휘청거리며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아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의심과 의문이 그저 느낌이 아닌 실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배에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조여왔고 처음 경험해보는 고통에 배를 움켜잡으며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곧이어 발 밑으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느낌의 바닥을 보니 물이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죠. 이윽고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급히 소리를 지르며 남편한테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왔고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뒤따라 따라 나오는데 그런 남편에게 빨리 119 좀 부르라고 했죠.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구급차 좀 부르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내려다보곤 너 쇼하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쇼하고 있냐? 아직 애 낳으려면 멀었는데 무슨 양수가 터져?
임신은 나도 해봤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이쁨을 못 받는 거야. 어디서 여우짓을 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젖단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119를 불렀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동생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동생은 제가 있는 응급실로 내려왔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그땐 동생의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됐지만 그땐 동생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겨를이 없었죠. 병원에선 응급으로 바로 수술을 해 아이를 꺼내야 된다고 하였고 저는 몇 주 일찍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니 제 옆엔 동생이 있었고 동생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을 보자마자 그 모습도 마치 가식처럼 느껴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니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보고 왜 그러냐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얘기했고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역시나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저한테 웬 녹음 파일을 하나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형부를 좋아해서 언니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형부네 집을 도와줬다고? 그 인간들 안 되겠네 정말.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렸네. 언니, 나 그런 쓰레기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이거 들어보면 알 거야. 그 안에 녹음된 수십여 개의 녹음 파일은 그동안 동생이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시댁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동생은 본인이 도움을 주는 대신 우리 언니를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당부를 몇 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구두계약 같은 걸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듣곤 동생에게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어요. 여태까지 언니가 나 키우고 나 여기까지 오게 도와줬잖아. 그래서 나도 언니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 그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언니 모르게 언니 시댁 식구들한테 그랬던 거야. 언니네 시댁 식구들이 언니 무시하는 거 알고 나서 언니 무시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잘 살고 있는 언니한테 이혼하라고 할 순 없었어. 게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언니 모르게 나 혼자 이렇게 한 거야. 언니 도와주려고. 근데 그 인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럴까봐 몰래 녹음을 해놨는데 녹음 안 해놨으면 나는 천하의 쓰레기가 될 뻔했네. 언니네 시어머니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멀쩡한 가정을 깨버릴 순 없으니 여태까지 동생은 이런 방법으로 저 모르게 저희 시댁 식구들을 꽉 잡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고 이런 동생을 의심한 제가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동생은 이를 갈며 저희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대는데 그런 동생에게 어쩔 생각이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런 걸로 신고가 돼? 나 사실 언니네 시어머니 금전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번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알게 됐어. 언젠간 이걸 무기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쓰게 됐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저 결혼 전부터 고향 사람들에게 계모임으로 사기친 게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여태 돈도 안 주고 잠적을 해 몇몇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쫓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동생이 알게 되었대요.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 동생이 그걸 바로 파악한 모양이었어요. 그 길로 동생은 시어머니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사기당한 사람들 몇몇에게도 연락을 돌려 박옥래 씨 잡았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이미 동생은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생각해 놓은 듯 했죠. 그리곤 시모와 시부가 제 병문안을 왔을 때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아가게 했는데 시모가 경찰에 잡혀가자마자 저희 남편부터 시아버지 그리고 신우까지 온 시댁 식구들이 다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계모임 사기를 시어머니 포함 세 식구들이 다 같이 저지른 거였고 다 같이 잠수를 탄 거였더라고요. 동생도 이것까진 전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잡혀 들어가면서 자수를 해 줄줄이 소세지처럼 온 식구들이 다 잡혀 들어갔죠. 시어머니나 남편놈, 여태 저희 동생 돈을 다 받아 처먹으면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잘해주는 척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곱씹을수록 화가 났어요. 거기에 여태까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모른 척 살아온 것도 너무 소름이 끼쳤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동생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소송 준비를 하였어요. 여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짓들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기에 그걸 증거 삼아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죠.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진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결혼 생활은 잘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에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고 더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참고 시어머니가 막말해도 속으로 더 삭히며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제는 그 선이 넘었다 판단이 되었고 이런 아버지와 이런 시댁 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이혼하여 혼자 키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 굳게 먹고 소송을 하여 싸우기로 하였죠. 변호사님도 워낙 사유가 명확해 승소를 확신했고요. 동생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다며 힘내라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비도 걱정 말라며 자기가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이런 동생한테 짐이 되는 언니가 된 것 같아 면목 없고 미안하기만 했죠. 그리고 동생은 그제서야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결혼해서 이런저런 꼴 안 당하고 싶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동생 보고 결혼하라고 재촉였네요. 저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소송에서 이겨야만 했고 100일도 안 된 딸을 등에 업어가며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었죠. 제가 원하는 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였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놈은 저와의 이혼 소송 중 가족 사기로 재판까지 진행 중이었어서 제가 완전히 유리하게 승소하게 되었죠. 판사님도 범죄자인 아버지 대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동생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거든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이혼을 한 싱글맘이 되었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저와 제 동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이젠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않고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더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제 속 얘기를 훌훌 털어놓게 되니 너무 속이 시원하고 이런 계기로 조금 더 당당해진 기분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